특검부 재승인을 의결한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닷새 동안 61만 8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61.2% 수준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조금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2도 정도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태희경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3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여야가 설 밥상머리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양당 모두 악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윤핵관과 나경원 전 의원 간 갈등 봉합할 수 있을까요?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의도 정치연구소에서 살펴봅니다. 홍준표 시장은 왜 나경원 전 의원과 싸우는 걸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유승민, 나경원, 그 다음은 누굴까요? 과연 어디로 판세는 흘러가는 걸까요? 국민의힘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돌아온 정치 일타 강사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 시작됩니다.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십니까? 보고 싶었던 가족, 친구분들과 좋은 연휴, 좋은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만 했으면 합니다. 올 연휴에, 설 연휴에 가족, 친구들과 모여서 보기 좋은 영화 한 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했던 음악의 여왕 윤정희 씨가 별세했습니다. 윤정희 선생은 문희, 남정임 배우와 함께 1세대 트로이카로 미녀 배우로 이렇게 꼽혔었는데요.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로 화려하게 복귀했는데요. 그때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 여성 미자를 연기했는데 깊은 내면 연기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편히쉬길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 윤정희 배우님의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영화 있습니까? 혹시 애정하는 추억의 영화 있습니까? 나는 옛날 영화 이게 좋아. 저는 미워도 다시 한번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네. 추천할 만한 건 아닌데요. 추억의 영화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신성일 그리고 또 엄앵란 씨 나왔던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신성일 씨 영화 그 정치인 신성일 씨 취재하러 갔는데 엄앵란 선생님께서 신성일 선생의 이렇게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두씩 하다가 여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얘기해가지고 적나라하게 얘기해주면서 막 울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조금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생각나는 추억의 영화 그리고 윤정희 배우의 영화 생각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삶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설 연휴 시작됩니다. 귀성객들 벌써 붐비기 시작했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인데요.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오늘 오전부터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은 일찌감치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들로 아침부터 붐볐는데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열차나 버스 상당수표가 이미 매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도 오늘 오전부터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이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이 6시간 20분, 울산 6시간, 광주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20분, 대전 3시간 40분, 강릉 3시간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설 연휴 정말 춥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춥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눈비와 함께 강력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사이 눈구름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연휴 첫날인 토요일 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앞서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귀성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로에 블랙아이스, 살얼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설 당일인 일요일에는 추위가 주춤한 대신 이 전국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여기에 또 연휴 마지막에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데 특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답니다. 네, 이번 겨울 가장 추운 날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 한파 기세는 연휴가 끝난 뒤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추인 것 같으니까 이번에 좀 슬기롭게 잘 넘겨보자고요.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됩니다. 네, 오는 30일 0시부터 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오늘이 마침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공식 확인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로써 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후 27개월여 만에 풀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 의무가 유지되는 곳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대중교통에서는 써야 됩니다. 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일 때,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혹은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권고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다 알아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그럴 거예요.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408명입니다. 어제보다 2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 12,0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53명으로 400명대 중반까지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30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46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만 주택 60채를 포함해서 2,700제곱미터가 소실됐고요. 이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고 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일단 강남구 내의 숙박시설에 임시로 머물 예정입니다. 구룡마을 화재는 이게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닙니다. 서울의 마지막 환자촌으로 불리는 곳이죠. 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시 내 생활 터전을 잃은 이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집단 촌락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판자촌으로 취급되면서 이 마을 주민들은 전입 신고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이 행정소송 끝에 주민들이 승소하면서 2011년부터 전입 신고는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 이 구룡마을의 공영 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이 방치되면서 위험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특별히 많았어요. 네, 이 판자집을 지을 때 단열 재료로 사용하는 떡솜이라는 재료에 여기에 불에 잘 타는 비닐과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료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불과 10달 전에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사망한 사람도 나왔었습니다. 3050님께서 날씨도 춥고 설도 다가오는데 구룡마을 화재 너무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얘기했는데 구룡마을 화재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얼마나 놀라셨어요? 예. 아이고, 진짜 말도 못합니다. 네. 갑자기. 예. 지금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루 종일 그 현장에 있다가 예. 너무 춥고 이래서 예. 그 옷 같은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 임시로 이렇게 방을 정해준 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몸을 좀 녹이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은 해줬습니까? 예. 어디에 이렇게 마련했습니까? 여기 호텔입니다. 호텔. 예. 화재는 어떻게 접하셨어요? 화재는 그냥 자고 있는데. 네.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서 나가봤는데. 네. 아이고, 불이야, 막 대피하라고 막 소리 치더라고요. 선생님 살던 집도 불이 났습니까? 네,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아이고, 저희 다치신 데는 없고요? 아유, 다친 데는 없는데, 네. 구정은 다가오고, 옷 한 벌 없으니까, 못 건졌으니까.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있어요. 정신도 굶고. 아이고, 그래요. 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집 굉장히- 나올 때 어떤 상태로 뭘 들고 나오셨어요? 들고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몸 피하기도 바빴는데요. 아, 그래요. 예. 가족들은 괜찮으시고요. 다행히 가족은 괜찮습니다. 예. 예. 다 같이 나왔으니까. 그래요? 청주에 나왔으니까요. 예. 예. 아이고, 설 연휴 시작되는데 설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제? 글쎄요, 지금 저희가 설 따지고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주민들끼리 일단 다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지금 전화번호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려고요. 불은 잡혔죠, 완전히? 네, 완전히 다 꺼졌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래요? 한 곳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갈팡질팡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네. 흩어져 있어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느라고 네.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수해 소식 전했는데 구룡마을은 화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여름이면 수해고 화재고 정신없습니다. 이거 만날 이거 진짜 취약지인데 예. 소방 훈련 한다고 하긴 하는데 막상 불이 나면은 그냥 화재 진압하는 거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가 반복되는데 이거 좀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구체적인 해결이 나오면 좋죠. 좋은데 꼭 이렇게 꼭 일이 터져야지만 한 번씩 얼굴 비치고 관심 갖고 그러죠. 네. 평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개발한다 말만 그러고 협의체 회의한다 이 얘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사람 심리만 괜히 이용하는 거지. 네. 답답합니다. 네네. 저 선생님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겠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필요한 거 옷 같은 거죠. 양발도 없고. 예. 양발도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숙소로 정해서 나가서 자야 여기서 계속 있는 건 있지 못할 거고. 네. 어디 방을 또 어떻게 해서 또 살아야 되는데. 예. 대비책 같은 게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얘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뭔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한테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정부한테요? 예. 할 얘기 많죠. 예.
할 얘기 많은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네. 하나만 해보십시오. 진짜 우리도 개 돼지가 아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기 지금 이게 사람이 산다고 이게 저기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축사로 식으로 돼 있어요. 집이 거주가. 축사 같아요. 예, 네. 예. 예. 축사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사람이 산다는 집이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축사로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딱 정책을 제대로 좀 바로 정확한 걸 좀 잘 바로 잡아가지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대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오늘 네. 오늘 시장도 가고 정치인들도 가고 그랬는데 그 얘기 잘 들었겠죠? 글쎄요, 글쎄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에 대해서. 선생님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 좀 잘 다스려 가지고 네. 무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참 고통스러울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시는데 안녕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네요. 이란과의 외교 갈등은 좀 심해집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네요. 네, 대통령실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 스위스 취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란의 항의에 이란 측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서 오해한 거라고. 이란이 잘못한 겁니까 그럼?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아랍에미리트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했고요. 열심히 근무하라고 적 얘기를 했다고요? 네,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란의 반응을 오버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이란의 반응에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는 등에 대응을 하는 것이 오버라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해명조차도 굉장히 조금 말실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하고 지금 이란한테 좀 잘못했다. 이거는 이 관계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해운협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지나는 배한테 주의를 당부한다는 공문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빨리 외교 갈등이 가라앉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참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한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네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설 연휴를 조용히 지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출정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또 출정식을 한다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릴지 윤핵관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 어디로 가는 건지 잠시 후에 정치연구소에서 저희가 분석해 봅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은 구속됐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새벽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네. 법원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없어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요란히 떠들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 선전이다 마타도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결국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 다보스에서 외신과 인터뷰했습니다. 네, 스위스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한미일 간의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라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자체 핵 개발을 본인이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네. 그동안 핵 관련돼서 무작정 다 뛰쳐나가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과거의 발언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일본은 사도광산 다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2024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요. 네, 이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데 일본은 이 과거를 지우고 근대화의 상징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역사를 지우려고만 하는 일본. 과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일본은 어디로 가는지 자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되면 돼요. 모든 부분에서 일본을 능가해서 이 역사에서 배우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자고요. 주스 정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정희 배우에 대한 기억 얘기하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은 윤정희 배우가 아니라 문희 배우인데요. 그런데 4524님 추억의 영화 저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 생각난다는 거죠. 네. 얄개 시리즈도 생각나고요. 박성균님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요. 맞습니다. 관람 불가였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다고요. 네. 2374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배역과 혼연일체되어 있던 윤정희 선생님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424님 중학교 다닐 때요. 무녀도 영화 촬영할 때 우리 시골집에서 보조 출연자들이 자고 윤정희 씨, 삼이자 씨 영동 읍내로 자러 가고 막 그런 적 있어요. 정말 가까이서 봤는데 얼굴이 자그만하고 인형같이 예뻤어요.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중학교 때였던가 원미경 배우를 처음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쁜가? 이렇게 인형처럼 생겼네. 키도 크고 막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0645님 지적이고 아름다운 외모에 혼신을 다한 마지막 영화 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치매가 시작된 친정엄마 목욕시켜드리고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 내용 엄마가 들을세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병 없는 세상이 오면 정말 좋으련만 슬픕니다. 얘기합니다. 9336님께서 20살 때 본 영화 안개가 기억이 납니다. 김승욱의 무진갱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벌써 55년 지났어요. 얘기했는데 그렇군요. 20살 때.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정현정 씨. 네, 설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연휴는 주말과 겹쳐서 짧은데요. 통행료 부담까지 없어서 교통량이 평소보다 대폭 증가하겠습니다. 경부선과 영동선의 버스 전용 차로제는 오늘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고요.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로 운영되겠습니다. 구간은 평소 주말과 동일합니다. 한편 오늘 지하철 4호선에서는 전장현의 시위가 있는데요. 삼각지역에서 진행 중인 관계로 4호선 삼각지역이 무정차 통과되고 있습니다. 신용산역에서 숙대 입구역 구간 대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퇴근길에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퇴근길인데다가 연휴 초입 정체까지 겹쳤습니다. 고속도로 위가 상당히 혼잡한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양방향 정체 심한 가운데 특히 서울 쪽은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어렵고요. 반대 부산 방향 역시 한남에서 서초, 서울요금소에서 수원, 동탄분기점에서 남사까지 속도 내려가고요. 안성분기점에서 주감휴게소 구간은 70km 구간 넘게 밀리는 등 본격적인 연휴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광천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소식 있고요. 당진분기점에서 해미 부근까지는 20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대부분 구간에서 차들 많은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제에서 연희 사이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흐름 보입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 전 의원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은 설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뭐 고향이 수원이라 네. 그냥 수원의 아들 김용남. 어디 갈 데는 없어요. 어디 지방 멀리 간다든지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없어요. 인사드리러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명절 때 근데 뭐 그 성묘는 가야죠. 그래요? 옛날에는 정치인들 다 세배하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떡국도 같이 먹고. 근데 요새는 명절 연휴에 그렇게 모이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때야 뭐 아침 조식도 뭐 같이 댁으로 모였었죠. 가서 그죠. 네. 당 대표나 그 총재님 댁으로 가서 먹고. 그렇죠. 네. 그랬던 시절 얘기하시는 것 좌장 같네요. 집에 가서 예. 떡국 먹고 그랬는데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지역에서 꿋꿋하게 민생을 챙겨야죠. 아, 그래요?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자, 설날 밥상에 설날 민심에 어떤 이슈가 가장 큰 화제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지금 핫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네. 거의 한 20일 정도 안 네, 되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달 초에 제 기억에 1월 6일쯤 됐어요. 예. 1월 6일쯤 그 전날 그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그 인터뷰하고 예.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이 계속해서 네. 그걸 바로 그냥 깐 게 1월 6일이어서 그때부터 논란이 점화된 게 벌써 한 보름 네, 보름 넘었습니다. 예, 됐고 이제 이게 연휴까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 거의 20일 가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설 연휴 밥상을 얘기하시나요? 이 이슈로 이 얘기하시는 이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뭐 모양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안 나갈 수도 없는 형국이고 그러니까 나가도 견적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이제 응원하시는 소수 의원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당내에서. 근데 나경원 의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출사표 던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어차피 이것저것 다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해임도 당했어요. 그 길이 아니면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정말 재기불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나경원 나갈 수밖에 없다. 의원의 측근은 아무튼 뭐 곧 공식 선언을 할 것이다. 보수적인 뭐 상징적인 곳에 가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또 대구 서문시장 가나요? 그럴 수도 너무 있죠. 따라한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죠. 구인사, 네? 동화사 그 너무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 네. 어디가 친명 될지 잘 맞는데.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지난주까지는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 출마와 관련해서 출마 가능성 60%, 불출마 가능성 한 40%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50대 50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출마 선언을 뜸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출마 가능성,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뭐 이렇게 그 순위 바뀜도 있었고, 네. 그리고 출마 선언의 타이밍을 한 2번 정도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타이밍이 왔을 때 했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를 한 2번 정도 놓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나가는 게 맞다. 이제 정치 행보가 앞으로 뭐 불투명하더라도 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조언하고 싶지만 또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나가야 아니면 이 전대가 너무 시시한 전대가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나가야 3자 구도에서 치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결선이라든지 등등 다이나믹 전대의 가능성을 남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흥행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뛰어드는 건 아닐 텐데요. 김용남 의원님, 예. 유승민 안 된다고 처음에는 다 유승민만 때렸잖아요. 조금 있다가 나경원입니다. 다음번엔 누굽니까? 모르죠. 그 차례는 뭐 누가 안철수 의원 될지 아닙니까? 언제 올지.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을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직접적으로 때릴 일이 없겠죠. 아니, 저 나경원 전 의원은 뭐 맞을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예. 만약에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두 분이 다 출마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전당대회 흥행을 참패하겠죠. 예. 그리고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안철수 의원까지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불출마하게 되면 그 전당대회 치르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냥 지금 임명직으로 해야지. 국민들은 네. 지금 임명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임명직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이제 출마 가능성도 절반 정도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다 해먹으려면 차라리 왜 지명하지?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지명하지 그 자리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 흥행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기사회생으로라도 이 당내 문제를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래도 이제 흥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3자로에서 결선으로 가는 모습인 거지 아니면 방금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임명직이 되고 마는 그런 시시한 전대가 돼버리는 것뿐만 시시한 전대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민의 시각에서. 자,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용남 의원님 생각은 없으세요? 출마? 제가요? 네. 당대표로? 왜? 기타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아니 기타금만 빼면 검사 출신에 서울대 검사 출신에 뭐 제가 수도권 영향력. 제가 아직 뭐 인지도가 그렇게 전국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나가면 윤핵관들이 다 만들어줍니다. 계속 때려가지고. 때려서 네. 그러면 고맙죠. 때려주면 고맙죠. 나경원 의원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이미 인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얻어맞은 거고 네. 만약에 제가 출마했는데 계속 때려준다. 그러면 땡큐죠. 그렇습니까? 땡큐지. 네. 안철수 어부지리론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어부지리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무조건 다자구도가 돼서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해서 다자구도 하에서 1차 투표가 치러지면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1, 2등이 결선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측 불가능해요. 몰라요. 예측 불가능. 이거는. 근데 거기서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들 그걸 어부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지켜보는 사람도 재밌죠. 이게 결선까지 가게 되면 네. 짜릿짜릿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상황까지가 결선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윤 대통령한테 타격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성할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1년에 이런 상황에서의 1차적으로는 한 번에 쓴맛을 본 거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분이 네. 그렇게 반성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 안에서는 이미 네. 한 번 옛날에 훑고 가는 거죠. 친했으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검사 옛날에 시절에 친하게 지냈잖아요. 검사 시절 때 제가 조금 아는데요. 지금 정치인은 잘 모르고 그렇다고 반성 사과는 안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안철수 의원이 찾았어요. 네. 찾았더니 당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당대회를 당의 분열이라는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죠. 당내 선거고 선거는 시끌시끌 하잖아요. 예. 그래야 또 재밌기도 하고 그 당내에서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조용한 경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시끌시끌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 와중에 당원들의 선택 뭐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빠졌습니다만 경선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뽑히는 거고 그거를 시끌시끌해진다고 그걸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죠. 윤심의 깔맞추기, 윤심의 줄맞추기에 정말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결에서 하신 말씀이다 생각이 드네요. 또 게다가 또 사면까지 시켜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응당 맞추셔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윤석열 정부가 뭐 MB 시즌 2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니까 윤핵관들 상당수가 또 이명박계 의원들이었고요. 그거 참 이상해요. 신기해요.
뭐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인데 또 거기에 손을 잡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이렇게 통일하네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요. 김기현 찍으면 장제원이 다 해먹는다. 김찍장 얘기 나오던데 그거 어느 정도 이렇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거야 알 수 없죠. 하지만 뭐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건 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제원 의원이 좀 실세긴 실세고 힘이 좀 세군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로 이제 김장연대라고 했잖아요. 네. 김기현, 장제원 의원 두 분의 연대.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장연대보다 센 게 반장연대라고. 아, 그래요? 뭐 장제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세다. 이게 물밑에서 당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도 꽤 많아요. 예. 특히 저야 뭐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을 주로 만나니까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은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만 가면 지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너무 도덕교과서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통상 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을 2년에 한 번씩 새로 전열하는, 그러니까 전비하는 그 가치 전대가 되는 게 가장 환상적이고, 그 다음에는 미래 권력 간의 모종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또 당을 이제 새롭게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태세를 갖추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금 국힘의 전대는 정말 그 어떤 것도 총선을 앞둔 전대의 그런 비장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좀 참담해 하신 지점 아닌가 싶네요. 계속 네. 그분의 마음만 들여다보면서 분석하고 있는 것도 저도 다른 당이지만 네. 길게 하니까 재미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얘기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검찰 리스크 이 얘기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설 밥상에도 이 주제가 당연히 오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 얘기가 많이 회자되지 않죠. 우리 대통령님의 지금 순방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가지고. 가장 큰 관심사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가장 큰 네. 관심사에 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외통위 간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요. 네. 네, 오히려 한번 출석을 통해 가지고는 검찰이 이제 뭐 이것저것 또 피사실도 아니죠. 사실상 뭐 막 이것저것 다 던져가면서 흘려도 국민들께서 예전만큼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한번 출석하고 와서 그렇게 오랜 조사를 하고 나서도 결국은 증거가 없더라. 이거는 김성태 구속영장 사유에도 그렇게 변조 걸렸던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도 같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또 불러? 얼마 됐다고 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예전만큼 검찰이 재미 못 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글쎄요. 제가 느끼는 민심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성남 FC 후원금 문제로 1차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성남 FC 후원금 문제는 사실은 조금 늦게 제기된 이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건은 대장동 사건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 대장동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뭐랄까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곧 현실화될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로 어떤 진행이 되느냐, 불구속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느냐. 누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어차피 부결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은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계속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검찰 소환도 안 했는데 결과를 지금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 업무상 배임 부분은 사실상 입증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님 그냥
그냥 민간이 개발하도록 했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공적으로 이걸 돌리시려 하다가 그런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검찰의 변주 굴리기가 뾰족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이 했는데 한 방이 없는 걸 계속 국민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속까지 얘기하셨는데 검찰이 기소하는 거 그거는 본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기소하고도 남음이 있다. 권한을 남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법원의 판단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 정도로 소명이 되려면은 지금 김성태의 구속영장 이유서에도 사실상 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건들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게 유무죄 정도의 증거를 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수사팀이 관여를 하고도 그 내용은 증거를 못 찾았다는 자인의 다름 아니고 고백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뭘로 구속한다? 너무 막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도 이제 국민들도 이제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고 개발 이익을 누가 갖고 하고 좀 복잡한 게 됐는데 이제 구조를 좀 단순화해가면서 국민들도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당대표가 1차 수사에 응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고 옴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국민 정서는 달라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기꺼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률 전문가였으면 왜 가요? 했을 텐데 본인이 결심하셨고 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또 국민들이 검찰 리스크라는 점에 점점 동의를 해간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사실은 건건마다 그 건만 갖고도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성남FC 후원금 문제만 해도 160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6천만 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그리고 대장동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 뭐 대략 한 4,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건건이 다 구속영장을 안 치면 오히려 검찰이 나중에 책을 잡힐 만한 무거운 사안이에요. 근데 이게 건건이 칠 수가 없으니까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법원의 어떤 사법 판단을 받기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어야 그다음에 법원 영장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러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에서 당연히 그거는 기각되는 거죠.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법원의 영장 실질적인 심사까지 넘어가는 구조니까 우리 사법 절차가. 아니 지금 자꾸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데 시민구단이 기업에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정도의 규모를 보면요. 뭐 경남도 연간 뭐 200억, 250억 정도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련성이나 증거도 한 개도 없는데 그 금액만 가지고 흡사 범죄의 규모라고 지금 평가하시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진작에 구속영장 쳤죠. 지금 구속영장 못 치고 있는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야 뭐가 나온다? 아니요. 구속영장 칠 정도 되면은 다른 데서 이미 증거 확보했었어야 되고 무려 3개 지검에 지방검찰청 뭐 지청까지 합쳐가지고 3개의 4개 부에 60명이 달려들고 수사관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시민구단이 뭐 160억이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이익이 얼마고요. 그거 외에는 또 쌍방울권도 그렇게 막 변죽을 울리더니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은 입증 못해가지고 뭐 풍문 들리는 얘기를 흘린다든지 이런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정작 더 문제는 대장동 문제는 사실 윤석열 관련자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 그 잔당들, 그 일당들이 시어머니를 만들 때 그거 무마해 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쌍방울도요. 쌍방울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하고 유착된 그 많은 내막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만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 토로한 상태가 지금 현재 설 대목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많이 호도하시는데 여기서 호도한 것 같으면 저는 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제가 성남FC 후원금 문제만 해도 어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기업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 55억을 받아요. 더군다나 그런 받는 과정에서
그 관여한 사람들이 성과급으로 10% 내지 20%를 가져갈 수 있게 성과급으로 가져갈 수 있게 그 무렵에 규정도 바꾸잖아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요 16개 기업을 16명을 이사를 갖다 놨어요. 차병원으로부터 받은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차병원이 그 구입하게 되는 경찰서하고 보건소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이 있고 네이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관련성을 너무 느슨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제가 지금 말한 것에 있어가지고 비약이 있거나 거짓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설 밥상머리에 이 얘기가 가장 먼저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란 외교부에서 이거 뭐 사실과 다르다. 그 해명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실이 나서서 오해다, 오바다 이렇게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님? 네, 수습하는 게 아니라 뭐 기름을 붓고 있죠. 어제 18일자로 보니까 해운협회에서 네. 호르무즈 해협 이거 운항에 주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 가만히 보니까 작년 5월에 나오고 공문 처음 한 거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작년 5월에 그리스 선박 두 척이 납포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리스 선박 2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생략된 게 있죠. 우리 대통령 입 때문에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는 선박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사태가 된 겁니다. 세일즈 외교 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나라 원유의 주된 이제 공급로 아니겠습니까? 뭐 50% 또는 뭐 70%까지도 추측을 하던데 그 공급로를 막으면서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련 국민들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고 무엇보다 대통령 입에서 안 나와야 될 얘기들이 지금 연거푸 나오잖아요. 핵, 적. 이건요. 장관 입에서도 계산 몇 단계의 계산 포석을 깔고 나올 말인데 대통령은 그냥 던지고도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게 지금 오늘 더 김영남 심각한 의원님, 겁니다. 이 말은 명백한 실수죠.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거기서 김영남 이란이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요. 적이 왜 튀어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다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이 미스테이크, 네. I'm very very sorry 해야지. 뭐. 그렇게 빨리 얘기해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수습하는 게 대통령실은 항상 좀 문제가 있으면요 해명을 하다가 수습을 하다가 오히려 키우는 지금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뭐 그리고 수습을 해야지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외통위 당시에 이제 무인기 문제나 또 핵 관련 발언 문제 때문에 어쨌든 긴급 현안 보고 일정이 잡혔는데 공교롭게 대통령이 나가서 이 발언을 한 직후에 이제 상임위가 있었어요. 제가 더 놀란 거는 여당 의원들의 인식이었던 게 사과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돌려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당 지도부에 계신 분 모 의원님도 그렇고 아예 다그쳐 계속 사과를 막 닥달합니다. 뭐가 잘못인가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아니 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 아니냐 이러고 그 유사한 답변을 얻어내고서야 만족하십니다. 왜 이렇게 솔직하게 더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고 빙빙 돌려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여당 의원의 외교관계 그것도 꽤 나름대로 외통위에서 이제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 여당 의원들의 책임감이 이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저는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의 더 문제입니다. 네.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방식의 실수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죠. 악이나 적의를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장병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라는 입장에서야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방법 없어요. 이거는 뭐 네. 유감 표명하고 아니 근데 마무리해야죠. 잘못했으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유감 표명,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것도 심각하지만 아니 저 이재정 법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도 지금 외통이 간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제가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 등등에 대해서 변호사 시절에는 막연한 정도 알다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 그 부분이 얼마나 예민한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외교 사절을 만나도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에 대한 인식이 없고 노력이 없는 채로 그러면은 가면 안 되죠. 아랍권에 보내시면 안 되죠. 방문 안 하셨어야죠. 정말 화약고 같은 대통령의 입이 정말 나갈 때마다 우리 이번에도 쓴소리 했거든요. 나가면 또 무슨 사고 치시는 거 아니냐고 오픈 쓴소리를 했는데 진짜 현실이 되고 나니까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핵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안에 있는 게 머무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그 전에 그 강공 드라이브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하는 좀 주워 담는 모양새더라고요. 그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근데 또 실수를 또 하나 하셨어요. 또요? 그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수습을 합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 예. 지금 현재 짓기로 되어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계획하고 똑같는데 예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의 계획이 없다는 걸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확대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놀라서 이거는 또 금방 수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민한 사안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한참 핫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본적인 지식도 없다는 거죠. 어디가 위험하고 대통령으로서 얹을 말인지 안 할 말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원전 비중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브리핑을 한 거예요. 장기 이제 우리 전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요거는 하잖아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계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한울 3, 4호기 같은 건 이미 예정된 거고 그걸 제외하고는 확대 계획이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이내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네. 계획을 수립 중일 수는 있겠죠. 계획 수립 중도 장기 아니고요. 계획 수립 검토. 마음에 있는 계획을 계획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국제사회의 대통령으로 나가서는. 네. 김영남 의원님, 네. 대통령 이렇게 순방 나가고 그러면 조금 불안하시죠? TV를 뭐 그렇게 제가 열심히 안 봐요. 알았어요. 네. TV 안 보고 뭐 하세요? 그럼 예? 신문만 보세요? 책 보고 그럽니다. 네, 책 보고 주민들만 보고요. 이번 설날 연휴는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예, 나라 걱정에 네. 편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삶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설 이후에는 조금 정치인들이 국민들 이렇게 다독이고 그런 노력하겠죠. 그래야죠. 너무 안 했잖아요. 너무 못했잖아 지금껏. 그랬나요? 네, 그러겠죠. 각자 바빠서 그렇죠. 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1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원준이는 양쪽 귀 모양이 뒤틀려 있는 선천성 외이기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까지 동반한 소위증 진단을 받은 원준이. 특이한 귀 모양 때문에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워서 머리띠처럼 생긴 특이한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남다른 외형의 원준이를 보고 불편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아빠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빨리 귀 재건 수술을 시켜주고 싶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는 아빠가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원준이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머지않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제 잠시 후 6시부터는 한파특보가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에 발효되겠습니다. 이미 오전 중에 발표가 됐지만 정확한 발효 시점은 약 2분 뒤 6시가 되겠고요. 또 건조특보도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남부지방 일부나 주로 동쪽 지역으로 발효가 된 상황입니다. 내일 날은 또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해상은 또 높은 물결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전국이 맑았고 기온은 어제에 비해서 낮 기온부터 약간씩 떨어지면서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 끌어내렸고요. 내일은 한파특보 내려진 곳답게 대부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서울도 오늘보다 8도 정도 떨어진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까지 내려앉겠고요. 전국적으로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분포의 아침 최저기온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0도에 그치면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종일 기온이 예상되는 설날 연휴 첫날이 되겠고요. 설 당일인 일요일은 잠깐 그래도 대부분 평년 수준의 추위로 이런 한파가 조금은 꺾이겠지만 다시 다음 날 약간씩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설 연휴 마지막 날 화요일 서울은 영하 17도까지 내려앉는 등 전국적으로 화요일부터 강추위 오겠고요. 설 당일은 전국에 비나 눈 예보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공개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란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이란과 외교적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이번 외교 참사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 기시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한동안 중단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데 따른 건데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여전히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꽉 막힌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타협 신이 상생으로 정치 일타 강사 김성태가 돌아왔습니다. 김성태가 풀어주는 정치의 맛. 자, 오늘부터 매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네, 꽉 막힌 맥과 혀를 좀 뚫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협과 상생으로. 예. 신뢰로. 네. 예. 의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예. 지난주에 나경원 의원이 외통수에 걸렸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전화 안 왔습니까? 제가 그때 예측하고 얘기는 한 대로 네,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렇게 흘러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는 작업 의면이 너무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면 빨리 출마를 해버리고 네. 접으려면 빨리 접어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쓸데없이 장고를 시간을 많이 끌면서 네. 안 두드러 맞아도 될 걸 두드러 맞고 네. 또 불필요한 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될 걸 들었고 네. 그러면서 출마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 사람 애간장 이렇게 녹이는 경우도 잘 없죠, 정치인이. 네. 그래서 출마를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의장님한테는 상의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저한테도 뭐 자기 고민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민 상의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네. 당신 내가 볼 때는 예통수에 걸렸다. 네. 근데 이 예통수는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빠른 판단을 해라. 네. 어떤 길이든 간에. 네. 그게 이제 예통수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15일째 지금 이러고 네.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뭐 지지율이 높아지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 장고 끝에 그냥 이 악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상고는 치를 만큼 치르고 나면은 네. 건강한 아기가 옥동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본인이 장고만 치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지금 본인 나경원이 모르고 다만 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나경원 전 대표는 지지율만 과거에처럼 잘 나오면은 네. 아무리 출마를 말겨도 출마를 할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국민적 여론이나 우리 당원들의 지지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쉽게 출마하기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의장님께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은 왜 그렇게 앞서서 나와가지고 그게 두들겨 팼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전 대표의 이런 뭐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네. 대통령의 불편한 그런 어떤 심기를 네. 뭐 자신이 좀 일정 부분 뭐 대변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대변한 건 그런데 좀 감정이 섞였더라고요. 이렇게 애정어린 조언이나 비판이 아니라 왜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나경원 의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있어요. 감정의 고리.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 가장 호의적인 인물이 네. 우호적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설 자리가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공간이 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예. 뭐 대통령과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간에 이렇게 해동도 만남도 조선해주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도 자주 연락하고 만난 사이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하. 왜 그런 사람이 나경원을 저격하고 나왔겠나.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 전 원내대표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본분을 망각한 이중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그런 불쾌한 심정을 네. 반영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짐작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조금 추천도 하고 자리도 밀어주고 그랬구나. 그런데 그 자리를 던지고 나온다고 하니까 본인이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정부의 일기 내각의 장관으로 추천한 사람도 저는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나경원 전 의원을 일기 내각 외교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네.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추천도 하고 막 이렇게 밀어줬는데 예. 그 자리도 나중에 챙겨줬는데 여기서 그만두니까 자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 기조와 이런 다른 정책을 가지고 큰 혼선을 빚게 하고 또 이 자기가 저출산 부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는 그런 모양새도 그렇고 네. 왜 대통령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앞에서 거죠. 세게 말할 수밖에 없군요. 이제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아유 풀렸습니다. 예. 역시 혼수성태 아닙니다. 그 혼수성태는 뭐 옛날 뭐 쌍팔년도 이야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혼수성태 절대 아니다. 생태딱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의장님 이것도 뭐 궁금해요. 왜 홍준표 대구시장은 계속 나경원 의원만 때립니까? 홍준표 전 당대표 지금 대구시장이 한성깔 하시는 거는 뭐 그렇죠. 조선천지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한 5년 전까지 되돌아가죠. 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상당히 호의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기를 돕기도 하고 또 자기를 지원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뭐 자기가 당대표 때나 또 대선 후보 때 상당히 좀 서운했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군요. 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께 깊이 사과한다. 본의 아닌 발언으로 이렇게 송구하다. 제 불찰이다. 이런 뉴스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을 냈는데 그래서 그런 나경원 의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조금 전에 지금 KBS 속보가 저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뜨고 있다면은 사실상 본인이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의지는 접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지지율.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며칠 상간에 또 지지율 추이를 보고 최종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건지 안 그러면은 뭐 이 입장과 함께 자기 앞으로 향후 거치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입장이 뒤따라 나올지 이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명확하게 풀렸습니다. 아무튼 좀 취재해 보면요. 아침에 나경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밤에는 안 한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또 지지율 여론조사 나오면 또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열흘 보름 더 됐어요. 이런 일이요? 조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나는 게. 네. 나경원 전 의원 본의 아니게 대통령 본의 아니게 말한 거 불찰이다. 윤께 깊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초선 의원들까지 나와서 막 성명서 내고 나경원 의원을 질타하는 이런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지는 않았겠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께서 그 입장이라는 게 워낙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요? 대통령이 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한 이후에 본인을 해임 조치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은 잘 모르는데 참모들이 예국된 보고에 의해서 자기가 잘렸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큰 불찰이죠. 본인이 그 이야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동료 위원회였던 초선 위원들이 선배인 나경원 위원회에서 대해서 50명씩이나 그렇게 나서서 한다는 건 이거는 아마 헌정사에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준석 전 대표도 입을 열었어요. 자, 나경원 본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기시감 든다. 그러면서 이게 윤핵관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는 어찌 들으셨습니까? 본인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기시감이라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예견했던 상황이 마침 현실로 접해졌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미시김인가? 미시감이요? 미시감. 그렇죠. 그렇듯이 동병상련의 입장으로 사상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면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제대로 해라는 그런
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간에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비교할 그런 아니에요? 그 처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내용도 다르고 네. 또 본질도 다르고. 저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윤핵관과 갈등 빚을 때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막 비판했죠. 그러면 제일 그때 많이 저격하고 가장 어찌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아픈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이죠. 정치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게 또 이게 정치인데 이게 그래도 뭐 좀 조속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전 참 흔치가 않죠. 자, 그런데 그러면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김장년대 그냥 김장년대 승리 이렇게 끝나는 분위기입니까? 김장년대가 무슨 연대인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나경원 전 의원이 이 프레임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요? 왜 친윤 반윤으로 합니까? 본인은 죽어도 친윤이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은 반윤의 길을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프레임을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친윤으로 규정해 놓고 자기는 왜 자신이 그냥 반윤. 이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아니 본인도 그 페이스에 말렸죠? 말린 거죠. 말렸죠. 아니 본인이 또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처신을 한 거죠. 그래요? 그렇죠. 네. 정치는 모든 게 본인의 그 어떤 처신과 행동의 그 결과물입니다. 정치는. 그렇습니까? 정치는 절대 누가 드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정치가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지금 현재 저출산 부위원장 이 사태 그리고 출마를 하냐 못하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볼멘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해자될 때 가장 스탠스를 잘 잡고 그 대목에서 가장 처신을 잘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점수를 따고 있어요. 후보죠. 당원들한테. 예, 후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일정 부분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이제 걱정하는 그런 우리 당원들 입장에서는 총선의 간판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또 각자의 어떤 의견과 입장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자들이 우리 당원들 눈에 조금 이 미흡하고 모자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은 대선 경험도 많고 또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반사익도 많이 가져갔죠. 네.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집권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내년 3월 4월 그 총선에서는 아무리 지금 간판 좋고 좋은 당대표를 뽑아놓더라도 그 사람 간판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네. 내년은 집권 3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어려진 경제 여건을 잘 회복시키느냐. 예.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인가.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이제 집권 3년 차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은 가장 당정 관계를 안정스럽게 가져가야 됩니다. 집권당의 면모를 잘 유지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국민들에게 안정된 집권 여당의 이렇게 면모 여기에 표를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반응을 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 당 대표 선수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관리형 대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관계, 상호 협력적인 관계 다 좋은데 네. 좀 종속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수직적인 당정 관계 가져가면 이것도 문제죠. 그렇죠. 네, 시키는 대로 움직여 버리면은 이게 당이 왜 있냐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거기에
또 더불어 가지고 엄청난 공천 잡음이 또 생겨버리면은 선거 망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도 우리 집권당으로서 당 지도부가 앞으로 선출되는 당 대표가 잘 받들면서 또 집권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원만한 소통을 이뤄내는 그 능력, 역량을 지금 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택하는 거죠. 정치력도 탁월하고 또 뭐 지도력도 탁월하고 그리고 야당과 소통 능력도 탁월한 의장님은 왜 대표 안 나갑니까? 능력만 놓고 보면. 저는 좀 많이 쉬었습니다. 많이 쉬었어요? 네. 그럼 더 쉬는 김에 좀 쉬시려고요? 네. 이제 뛰으셔야죠 이제. 이제 좋은 정치가 회복될수록 네. 저는 오늘 점심 때도 민주당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 때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호흡 맞췄죠. 예. 그때 이제 원내대표를 같이 한 사이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오찬을 같이 하면서 정치가 실종된 이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서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결론은 정치 공학적인 이런 계산에 의한 정치는 배제해야 되지만은 정치는 살아야 되는데 정치 자체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정치를 살릴 수 있도록 이 당 저 당 좀 힘을 모아보자 그런 이야기는 좀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의 또 대표적인 아랍통입니다. 아랍에서 또 현장에서 계셨어요. 제가 1980년대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한 2년 초 만들게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산업의 역군인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아랍에 가셨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예. 네. 순방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통령 역대 헌정 역사상 한국과의 순방을 하면서 아무리 우호적이고 혈맹 동맹 관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3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실적을 만들어 온 대통령은 거의 전무후무할 거예요. MOU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럼요. 성과가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우리 주진우 기자는 또 한마디 꼭 하고 싶죠. 아니 그런데 그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저렇게 저 당권을 놓고 내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가가지고 왜 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안타깝잖아요. 그거는 여러 형태로 지금 해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해명이 됐습니까? 해명이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외교부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진위나 이런 게 적대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많은 해명을 했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랍인들이 보면은 상당히 또 성격들이 있죠.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고 이 사람들 또 하면 수가 틀어지면은 상당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고 빨리 수습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해 이건 절대적으로 없애는 중이고 다만 지금 이란과 대한민국 간에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2018년도 이란이 그때 NPT를 탈퇴하고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제 이란을 제재하게 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에 지금 한 7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이제 자기네들은 받을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18년도에도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유조선을 갖다 이렇게 피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좀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란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발빠르게 애교 모든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오해도 풀고 그 진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정부는 이걸 막 키워요. 이 키우는 게 결론은 지금 NPT 자기네들 탈퇴에 대한 이 국제 제재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니네들 왜 우리한테 협조 안 하냐 이런 거죠. 지금. 그런 압박이 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 이렇게 조금 그걸 구실로 지금 또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깝고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좀 당내에서는 뭐가 잘못됐냐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수습해야죠. 이거는 우리 국회 외교부 할 거 없이 특히 민간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란 정부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더 오래 지속되게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진위도 분명히 그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예.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이어졌는데 또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노동개혁 좋아요. 노조에 대한 그 국민들의 우려, 걱정도 있어요. 뭐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노조를 이렇게 거의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게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런 양대 노총의 노동운동의 본질을 갖다가 제외하고 또 압박해서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노동개혁의 지금 본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런 탄력시간 적용 부분을 월 단위는 연 단위로 좀 확대해서 좀 기업들이 이런 탄력 근로 부분도 산업의 업종도 좀 이렇게 폭넓게 넓혀주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조도 과거에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우리가 노동 착취를 당할 때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회계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노동조합의 운영도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으로 좀 거듭나길 바라는 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죠. 네. 아무튼 노조도 국민과 함께하는 그 노조로 이렇게 탈바꿈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폐해들은 사장, 뭐 회장, 오너들이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세금은 막 깎아주고 노조만 때려잡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97년도 IMF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건모기를 통해서 그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주 5일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렇죠. 그게 엄청난 사회 대변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난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예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양대 노총 노동운동의 지위도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 만큼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이제 대규모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너무 좀 정치적으로 흘러버리면은 아직까지 이런 경제활동 인구 중에 90%는 많은 장시간 때로는 뭐 이 대기업 정규직보다 엄청난 그 임금 복지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어렵게 지내는데 이런 뭐 사회적 좀 책임도 이제 고려한 노동운동이 되면은 훨씬 사회적 대타협이 빨리 오죠. 알겠습니다. 노동계 계속 지금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계속 노동계에 대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빌미로 양대 노총을 탄압한다든지 또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활동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지켜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은 뭐 중요시합니다. 네, 의장님 믿겠습니다. 예. 정치의 맛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설날 잘 보내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뭘 그렇게 탐구하고 있습니까? 요새요? 네. 탐구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럼 준비한 얘기나 해보자고요.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2심 판결이 있었는데 1심에서 똑같이 1심과 같이 무죄에 나왔습니다. 네. 강요미수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 기자로서 언론 윤리는 한참이나 벗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그러면 이 취재 의혹이 앞섰던 한 기자의 그냥 윤리적 일탈이었나라고 한다면 또 좀 남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의문점이 남습니까? 일단은 후배의 취재 의혹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네, 밥을 사줘야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후배의 취재 의혹을 위해서는 밥을 사주고 격려하고 예. 다른 취재원을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뭘 조언을 해줘야죠. 예, 그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랑 통화할 때 네. 한동훈 검사장이 나를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 요게 통화 내용에 나오거든요. 녹취록이 나오죠. 예, 근데 요 대목을 두고 후배의 취재 의혹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려고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후배를 위해서 검사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저런 거짓말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열심히 해. 야 가서 내 이름 대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데 거기 가서 한동훈 이름 팔으라고 했어.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2020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이 결국 이 취재 과정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었느냐. 그 부분인데 당시 녹취를 보면 나를 팔아라 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다. 후배의 취재 의혹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게 일단 납득이 좀 안 갔고요. 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 하나는 MBC 보도가 준비 중이다라는 걸 알게 되자 MBC 보도에 대비한 반박 아이디어 문건을 만드는데 이 제보자 X에게 들려줬던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재녹음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연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좀 그런 의문점이 여전히 남고요. 예. 그리고 이동재 기자가 이제 이철 전 VIK 대표한테 계속 손편지를 보내면서 유시민과 관련된 정보를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이 이철 전 대표 부인 손아무개 씨가 이 검찰 진술에서 TV조선 기자도 총선 한 달 전쯤에 자신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역시 유시민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공교롭게도 채널A뿐만 아니라 TV조선에서도 이 유시민과 관련된 비위를 잡아내기 위해서 취재를 했다는 거죠. 유시민을 노리고 지금 취재를 한 겁니까? 그런 셈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대검 대변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가리켜서 언론사보다 더 페이지 수 많은 이상한 채널 운영하시는 분의 입을 언제까지 살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가 검사한테 대검 대변인한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입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건데 그러면 이 당시 취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총선 직전에 이 취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분은 여전히 유시민을 잡기 위해서 취재를 합니까? 존재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왜 그때 채널A 기자에게 전화했을까? 이것도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배혜림 법조팀장하고 전화했었죠? 아니요. 배혜림 법조팀장이 그 내부에 있는 또 다른 관계자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윤석열 총장이 아무개 기자를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음성 파일을요.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에 음성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총장이 직접 채널A의 다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날이 4월 2일 이날이 대검 감찰부에서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착수한 날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직접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겁니다. 아시겠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사유로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죠. 이 징계는 적법하다는 또 판단을 받았죠. 네, 서울행정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 대목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한동수 대검 당시 감찰부장이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죠. 사실 이 사건은 강요 미수가 본질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다. 이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한동수 부장이 주장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지 혹은 비합리적인지 청취자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남았지만 아무튼 취재 윤리를 한참 벗어난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기 위해서 노리는 이런 취재들 검사한테 살려둘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마땅한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다음 만나볼 이야기는요? 네, 이번 주에 좀 핫했던 이슈인데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이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죠. 바이든 날리면 이걸로 소송까지 갔어요. 예, 지금 원고가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인데 윤 대통령이 아닙니다. 원고가. 네? 외교부 입장을 보면 한미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해당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다. 그래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원고 적격, 당사자 적격 사유가 해당하는 걸까요? 법원이 판단할까요? 그렇게? 예,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데 한겨레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 쇼크 상태 어린이가 왜 박 대통령 위로 현장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도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아서 당시 극적으로 구조됐던 권아무개 양을 만난 사진이 공개됐는데 누리꾼들이 이 사진을 두고 쇼크 상태의 아이가 왜 저기 있냐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보도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겨레가 그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를 위해 권양을 동원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했다 해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에서 이 기사는 비서실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도의 직접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성을 가지지 않는다. 아, 그래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청구를 기각해버립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의 경우도 외교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MBC 보도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차질이 생겼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이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변호사들의 전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부는 MBC 보도로 촉발된 국내의 논란과 피상적 비판에 대응하는데 소중한 외교력을 낭비했다. 이게 외교부 주장이거든요. 근데 재판에서는 이거보다 구체적으로 보도 피해를 입증하지 않으면 2014년의 사례처럼 그냥 기각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왜 굳이 이거를 외교부가 나서서 해야만 했느냐 소송을. 네. 전 국민이 듣고 전 국민이 다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또 법원까지 가지고 가서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지 좀 이걸 외교력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국력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판사분들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도 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예,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주에 신문법 개정안 하나를 대표 발의했는데 언론인이 앞으로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신설이 됩니다. 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언론인이 소속 언론사의 퇴직자들과 뭐 골프, 여행, 그리고 뭐 사행성 오락행위 뭐 이런 거를 한 경우에 언론사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한다. 이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한 좀 조항도 꼼꼼하게 써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만남이면 언론사에서 허락을 안 해주겠죠. 네. 예. 그렇게 또 얘기해. 예. 약간 이런 법안이 왜 나왔느냐.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최근에 이 김만배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 고위 간부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대의 수상한 금전거래 드러나서 해고되거나 사표 제출했는데 이 모두 다 법조팀장 출신이더라고요. 법조팀장들한테만 이렇게 줬어요. 왜 이렇게 많이도 줬어요. 그리고 뭐
김만배 씨가 기자들한테 골프 접대하면서 수백만 원 줬다는 진술도 나왔고 이 부분도 좀 다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작년 11월이었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서 TV조선 해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가짜 수산업자 사건. 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차도 그냥 외제차 그냥 받아서 쓰시고 뭐 골프채도 받으시고 막 했다는 의혹이 있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 무너진 그런 좀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언론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계의 도덕성, 윤리가 무너져가지고 이런 법이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반성해야 돼요. 아까도 나왔는데 이 채널A 사건 이거 기자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얽혀있는 기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참 자기 돈으로 골프 치는 기자들이 거의 없어요. 없죠. 자기 돈으로 밥 먹거나 술 먹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철은 기자 골프 칩니까? 골프장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골프장 취재는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럴지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 언론계 도덕성 이렇게 윤리의식 이렇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아이고 참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주문해. 그러면서 항상 누구를 비판해요. 이분들 칼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누구 나쁘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써놨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법 만들어줘도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정철훈 기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탐구하는 기자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현정 씨. 네, 설을 앞두고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이후 두 번째 맞는 명절인데요. 미뤄뒀던 여행부터 가족 모임까지 알찬 연휴 계획 있으실 겁니다. 이번 연휴는요, 통행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제도 운영 중인데요. 경부선과 영동선이고요. 오늘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사이로 운영되겠습니다. 구간은 평소 주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요 고속도로 예상 소요 시간인데요.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20분 걸리고 있고요. 목포까지는 6시간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40분,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미리 예상하시고 출발하시면 좋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본격 정체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 사이 막히고 있고요. 안성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는 77km 넘게 막히면서 차량들이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목포 쪽입니다. 금천 부근부터 시작된 정체는 일직 분기점에서도 보이고요. 서서울 요금소에서 용담터널까지 10km 가까이 정체인데요. 이 정체는 서서울 요금소 4차로와 5차로에 걸쳐 있었던 승용차 사고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홍성 부근에서 광천까지 가장 막히는데 이 부근은 20km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퇴근길과 귀선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졸음운전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현실에 불이 꺼지고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시작합니다. 라이너의 시사회. 영화 전문 유튜버 라이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이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안 그래도 이란 영화를 해야 되나 했는데. 네, 그런 영화인가요? 네, 적국의 영화들. 그러니까 아시가르 파라디라든지. 이란 영화가 한때는 그 우리나라 영화 이상으로 예술성. 예술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이란 아이들 운동화 가지고 막 달리고 그 영화 뭐였더라?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작품도 있었고 저희가 예전에 하루라는 영화를 소개하기도 했었고 시민과 나들의 별거 이런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 게 이란 영화인데요.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깊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했으나 설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에는 가족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좋은 문화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 영화를 보면서 가족 영화요? 네, 복잡한 현실을 좀 잊고 예. 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원더라는 영화입니다. 원더요. 이거 네. 소설 영화. 네, 그렇습니다. 이 팔라시오라는 사람의 소설이 원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원더로 출간이 됐는데요. 네. 이 원더의 이야기는 이 어거스트 풀먼, 어기라고 불리는 아이인데 상동 유전자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던 아이. 네. 그래서 27번의 수술을 한 끝에 겨우 보고 숨 쉬고 먹을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안면 기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어기의 불행을 막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어떤 관계의 기적, 따뜻함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실제로 이 작가인 팔라시오가 이 어기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고서 그때 받았던 느낌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은 왜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자,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영화는 어기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네. 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기형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요. 가까이 오기 좀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안 나오다가. 네, 그렇습니다. 홈스쿨링 5학년 때까지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어기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들이랑 똑같습니다. 우주에 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 보면은 항상 우주선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소년입니다. 헬멧. 네, 그렇죠. 그 헬멧을 쓰고 다니는데 그 헬멧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남들 보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네.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갈 때 헬멧을 쓰고 가요. 네. 헬멧을 쓰고 가는데 그 장면이 처음에는 되게 재밌다. 저 친구는 왜 헬멧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보다 보면 되게 짠합니다. 그렇죠. 헬멧을 벗을 수 없는 아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에 가자마자 예상대로 다른 아이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상처받죠. 네. 괴물이라고 놀리고요. 네.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학교에 다녀온 첫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첫날 엄마를 향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정도거든요. 네. 하지만 엄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엄마가 훌륭합니다. 네, 가족들이 계속 응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용기를 내서 조금씩 학교에 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과학을 워낙 좋아해서 네. 과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많이 활약하게 되고. 그렇죠. 공부는 잘해요 또. 아유, 네, 좋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잭이라는 친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드디어 친구가 한 명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세상과 맞서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어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그렇게 영화는 흘러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더는 어기뿐만이 아니라 어기의 누나인 비아. 그렇죠. 뭐 이런 다른 캐릭터들의 시점으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예? 특히 이제 어기의 누나 비아의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평범한 그냥 소년데 네. 온 식구들이 다 동생만 이렇게 케어하지요. 걱정하고. 그렇죠. 네. 청소년기인데 이게 못마땅한 거죠. 자기한테도 좀 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도 동생을 또 동생한테 동생을 보살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로워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해서 투정도 부리고 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동생을 또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해요 또.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중간에 비아가 그 영국 무대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이야기의 중심은 어기지만 네. 사실은 모두 각각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죠. 보여줍니다. 엄마도 누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요한데 어기가 아파서 그렇지 당신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줘요. 예, 그래서 다른 이 캐릭터들의 시점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잭이 어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시점들 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외모 때문에 둘이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네. 이 할로윈을 어기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모두가 가면을 쓰니까 그렇죠. 자기만 가면 쓰는 게 이상하지 않아지는 날이라서. 네. 근데 가면 때문에 어기를 알아보지 못한 잭이
거기에서 다른 친구한테 정말 해선 안 될 말을 합니다. 나는 어기처럼 생겼으면 자살했을 거야.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죠. 믿었던 친구가 네.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받죠. 상처를 크게 받게 되죠. 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또 둘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외모를 넘어서서 어기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란다라든지 이런 주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처음에는 어기를 모두가 무시하고 이랬지만 나중에 가면은 모두가 어기의 용기를 인정하게 되고요. 학교에서도 좀 중심적 인물로 또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의 그 나이 많은 불량 학생들과도 용감히 맞서는 어기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되게 헐리우드 영화답게 끝나거든요. 이제 어기가 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연설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좋았던 거는 어기라는 캐릭터 한 명에게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의 의미 이런 걸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이 설날에 추천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의 이야기도 중요하고 아빠의 존재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거든요. 그리고 어느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더를 보면서 느낀 거는 미국의 교육 환경이 참 그래도 선진국이라 불릴 만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웠어요. 어기는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어디서나 되게 어느 사회나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끊임없이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 다름을 받아들이고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너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 게 그 얼마 전에도 그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 설립을 두고서 강서구에서 정말 반대가 난무하고 그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요. 호소하는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그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거 이거 너무 혐오.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만큼인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장면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요. 또 그 이야기는 또 서진학교인데요. 그 이야기는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또 한편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영화에서는 어기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담임교사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옳음과 친절함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감동적이었어요. 이 말이 되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을 향한 관용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될 내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이 영화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기가 마지막에 박수를 받을 때 영화가 말하는 것도 누구나 한 번쯤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기를 향해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들의 박수가 어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박수이기도 한 거거든요. 어기 혼자서는 그 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너무 작고 너무나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따뜻했어요. 사실은 이런 좀 어렵거나 불편하다 이런 영화를 보는 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따뜻해요. 따뜻한 시선으로 쫓아갑니다. 마치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헐리우드 문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라이너 최근에 영화 어떤 영화 잘 보셨어요? 어떤 드라마 재밌게 보셨어요? 라이너가 추천해 주시면 이건 또 확실하거든요. 최근에 본 영화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아주 재밌거나 그런 요즘은
정말 좋은 작품들이 네.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냉정하게? 지금 개봉 막 대작들 개봉했는데. 그러니까 아바타 이후로 네. 나온 작품이 이제 영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교섭, 유령 이렇게 나왔는데 전부 다 그렇게 막 영화관에 가서 정말 볼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대부분은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영화다라는 작품이 있다기보다는 다 그냥 평타 정도, 그래요? 중간 정도 가는 그런 작품들. 아니 근데 코로나 시기에도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계속 만들고 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설 대목인데 왜 개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저도 되게 의아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영화계가 한번 그 작전을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그 범죄도시 2가 한번 잘 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선언, 네. 한산, 계속 외계인 나왔는데. 뭐 이런 작품들이 연속으로 해서 한번 영화계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계가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명절이 돼도 큰 작품을 얼른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명절 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다 극장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다 영화 보고 이렇게 보냈는데 요즘은 영화관 가는 사람 별로 없고요. 영화관 가기 너무 부담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말에 영화 보면 뭐 2만 원, 3만 원 한다면서요, 한 사람에. 네, 티켓 가격의 상승이 있어서 네. 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00원 정도면 볼 수 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15,000원으로 올라 버리니까 이 친구나 혹은 연인이 같이 가면 3만 원 이상이 되고요. 특수관에 들어가면은 더 비싼 관들이 많습니다. 네,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45,000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티켓 가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영화계는 그렇게 티켓 가격을 많이 올려놨을까요? 저도 그게 좀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지금 영화가 잘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사실 과도기인가? 네, OTT나 혹은 IPTV, VOD로 이렇게 출시되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예.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기보다는 한 2주 정도 기다리면은 IPTV로 혹은 OTT로 나오니까 그걸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아무런 그 방해 없이 영화에 몰입하고 교감하고 그런 또 영화의 맛이 있는데 다시 영화관으로 가고 싶어요 하는데 영화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사회 라이너가 원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혜윤님께서 이거 책으로 봐도 재밌어요. 어기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 모두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영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혜윤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 지적했습니다. 최지영님께서 잘 들었어요.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얘기합니다. 라이너 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노래를 고를까 했는데요.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골랐습니다. 네, 원더 보고요. 스티비 원더 골랐습니다. 아무튼 사랑스럽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네, 그렇잖아요. 아이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네, 이 노래와 함께 좋은 연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